자,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2번 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논제 2. 라부터 사를 입장이 유사한 두 부류로 묶어 분류하라는 거예요. 그중 한 입장을 선택해 요약하고 여기 심표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눠보시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분류하시고 요약하시고 분류와 요약은 뭐 하나로 봐도 되고요. 자, 이를 비판하시오라는 부분이 이제 답안에서 두 번째 문단에 해당하겠습니다. 결국 비판하는 내용도 요약이 필요한 거라 결국엔 제시문 4개를 아주 꼼꼼하게 요약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자, 그래요. 라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라, 공감의 확장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적 교류와 인프라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접착제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감의 확장이 이 2번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감이 없는 사회생활이나 사회조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 반사회적 이상 성격자, 자폐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사회를 생각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은 결국 따지고 보면 공감이 건강한 사회의 조건이라는 거죠. 건강한 사회에는 공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든 사회라는 거죠. 자폐라느니 반사회적 성격 이상자라느니 뭐 자아도취라느니 전부 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는 사교적이어야 하고 사교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감이 확장돼야 된다. 사회가 복잡할수록 다양한 종류의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많아야 하며 공감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져야 한다. 그래서 공감이 확장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시문 라에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공감이거든요. 근데 제시문 라에서는 공감은 확장되어야 한다는 당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 핵심입니다. 당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좋을 텐데, 읽어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첫 번째 문단 마무리한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확장된 공감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평등한 위치에 올려놓는 유일한 인간적 표현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등한 위치 체크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때 구별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게 평등이라는 거죠. 구별이 사라지는 거. 다른 사람의 고군분투를 자신의 것처럼 동일시하는 행동이 평등의식의 궁극적 표현이다. 한 사람이 존재가 다른 사람과 감정적으로 같은 지평 위에 있지 않으면 진정한 공감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평등한 위치에 있어야 공감이 가능하고 공감하려면 평등한 위치에 올려놔야 되니까 결국에는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를 모두를 평등한 위치에 올려놓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어요. 한 사람의 존재가 다른 사람과 읽었던 거네. 자, 불가능하다. 자, 상대방보다 신분이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다르고 낯설다고 생각하면 그들의 기쁨이나 슬픔을 자신의 것처럼 실감하기 어렵다. 상대방에게 동정을 느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안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과 진정으로 공감하려면 그들이 나아갔다는 느낌, 이 평등이죠. 반응이 있어야 된다. 자, 공감을 하는 순간에는 내 것과 네 것이 없고 오직 나와 너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공감은 같은 영혼이라는 공동의식이며 그것은 사회적 신분의 구별을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곧 뭐 평등이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공감에 뭐라고 할까요? 공감 전제 조건 이렇게 할까요? 혹은 뭐 기능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공감에는 평등한 위치, 평등이 필요하다 얘기해 볼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 공감을 하면 모두가 평등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둘 다 상관이 없는데 뒷부분 한번 더 읽어보면서 나중에 선택을 하시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 그렇다고 해서 공감의 순간이 신분의 차이와 구별을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다. 공감의 범위를 넓히는 순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면 위로하고 지지하는 행동을 통해서 재산이나 교육이나 직업적 신분 등 다른 사회적 장벽이 잠시 뒤로 물러나는 것뿐이다.
뭐 구구절절 변명하고 있는데 계속 읽어봅시다. 평등하다고 느끼는 것은 법적 권리나 경제적 수준의 평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유하고 유한한 존재이며 잘 살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단순히 이제 존재적인 측면, 권리적인 측면에서 평등하다는 거지 가진 것도 평등하게 나누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우려하고 있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법적 권리나 경제적 수준의 평등이 아니라고 굳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두 번째 문단에 대한 부연이죠.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감의 기능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한 이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더 나아가 봅시다. 다음 문단. 공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고 그들의 인생을 예찬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감에 예찬하는 것이다. 공감의 순간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경험 가운데 가장 밀도 있는 생생한 경험이다. 그 다음에 주변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살아있다는 것을 더 크게 실감한다. 공감 의식이 성숙할수록 서로의 삶이 더 가까워지고 보편적이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을 살펴봤을 때 첫 번째 문단은 전체 글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공감은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당위의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게 부연이 되면서 왜 그런가라는 부분에서 공감이 평등, 그죠? 평등 그리고 평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부연하고 있죠. 예, 모든 것을 다 평등을 하자는 게 아니라 존재와 권리적인 측면에서만 얘기를 하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편적이게 된다 이렇게 하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감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제라기보다는 그래서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공감의 뭐 속성이든 기능이든 뭐라고 우리가 수사를 갖다 붙이든 간에 어쨌든 첫 번째 문단은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은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공감의 기능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는 평등이고 평등을 부연 설명하면서 평등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뭐 존재와 권리의 평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부연이고 생략 가능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삶이 뭐 보편적으로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보편과 평등 뭔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감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는 우리가 이제 아주 그냥 구구절절 그죠? 문단마다 하나하나 빡세게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아무튼 아주 그냥 깊이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답을 쓰기가 힘들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말을 봅시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 자, 그죠? 이게 능력이래요.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 자, 공감 능력이 입각한 해결책은 국제 문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 문제 화제죠. 자, 그 다음에 머나먼 타국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타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한 누스바움 같은 철학자 역시 이 방식을 지지한다. 그래서 국제 문제에서 공감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 얘기 지금 이렇게 길게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어요. 소설가 중에도 이 견해를 지지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소설이 주는 유익함 중 하나가 도덕적 상상력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이제 전반부의 공감 능력이 이제 전부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뒤에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상상력과 도덕 감정이 나오는데, 이걸 뭐 이렇게, 사실은 뭐 처음에 읽으면서 바로 이게 체크가 됐겠어요. 여러 번 읽어가지고, 이게 중요하구나.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비교해 봤을 때, 정리 잘했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도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니까 이게 중요하더라 이겁니다. 1856년에 조지 엘리엇은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려면 감정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설과 그 밖의 예술작품이 이러한 도덕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공감 능력 설명하면서 뭔가 상상력을 발휘해야 도덕 감정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상상력을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서보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걸 통해서 감정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이 부분이에요. 위대한 예술가가 표현하는 삶의 모습은 더없이 평범하고 이기적인 사람마저 놀라게 하고 자신과 무관한 대상에게 관심을 갖게 한다.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예술가의
어떤 표현이 이것을 도덕 감정의 원재료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전반부에 이 공감 능력이 핵심이고, 그죠? 공감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한지를 뒷부분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능력, 이것은 구체적으로 도덕적 상상력을 확장함으로 해가지고 감정까지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이 과정이 정확하게, 그죠? 이 기제가 작동한다라는 거죠. 예술가가 표현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게 하고 상상할 수 있게 하고, 그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어떤 감정까지 불러일으키는, 이것이 뭐 예술의 하나의 기제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공감 능력을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글이 좀 어렵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또 간단하게 보면 또 간단하죠, 그죠? 공감 능력이 좋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제시문 입장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한다 그러면 공감을 확장해야 한다는 라와, 그 다음에 여기서 공감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마, 둘 다 하나의 입장으로 묶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볼게요. 자, 그러나 영문학자 일레인 스케리는 공감에 입각한 해결책의 의문을 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못 얘기했네요. 지금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게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방금 다시 찍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부정적인 겁니다. 자, 그러나 영문학자 일레인 스케리는 공감에 입각한 해결책의 의문을 표시했다. 타자의 삶을 상상하는 행위가 친절을 끌어내는 충분한 자극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의심스럽다는 거죠. 공감에 입각한 해결책, 타인의 삶을 상상하는 행위, 이게 충분할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스케리는 상대가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그의 처지를 상상하기 어려운데 독일에 거주하는 튀르키예인들, 미국에 사는 불법 체류자들, 폭격으로 사망한 수많은 이라크 군인들과 시민들의 경우처럼 낯선 사람들의 처지를 상상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나도 동의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낯선 사람들 체크해놓고, 사실 공감은 많은 경우 감정적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자유롭지 않다. 이것도 체크할게요. 우리는 수천 명의 타인이 끔찍하게 죽었다는 소식보다 내 아이가 살짝 다쳤다는 소식에 훨씬 더 가슴 아파한다. 부모라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책 위반자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를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제 국제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책 위반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상 읽어보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공감 능력이라는 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죠? 국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이 공감 능력이 충분 조건이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의심스럽다는 거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낯선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상상력이 발휘가 잘 안 되고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감 능력의 현실적 한계라고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한계. 그래야 하는 건 맞는데, 이게 실제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내 아이가 살짝 다친 게 더 마음 아프다는 거죠. 자,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단. 이처럼 낯선 사람의 처지를 상상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그럴수록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이게 이제 당위의 문제죠, 당위. 근데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된다는 거고, 만일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이런 요구가 타당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 그죠? 전혀 모르는 다수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올바르다고 볼 수 없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품는 마음이 낯선 사람에게도 똑같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아이는 사랑하는 사람인데 낯선 사람들, 그죠? 여기에 대응되는 거죠. 똑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상력이 발휘되지도 않고 감정도 잘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00만 명이 겪고 있는 고통을 목격한다고 해서 한 사람의 고통을 목격했을 때보다 100만 배 산술적으로 그만큼 더 가슴이 아프지 않다는 거죠.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당위이긴 한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이걸 부연 설명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넘어가시고 요약할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내용을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이제 자 요걸 캐치해가지고 요거 요약할 때 같이 쓰든지 하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들어갈게요.
공감에 입각한 해결책을 지지하는 사람은 타인이 느끼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자신의 것만큼 중시하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렇죠? 그러나 듣기 좋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결국 현실적인 한계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부유한 미국인은 굶주리는 아프리카 어린이의 삶을 자신의 자식처럼 자기 자식의 삶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까 했던 말이고, 자, 지구온난화나 미래전쟁이 불러올 결과를 개인의 삶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지구온난화나 미래전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추상적인 다수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낯선 사람들, 그죠?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은 뒤에서는 추상적인 사람들, 그죠? 추상적인 대상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현실적 한계 설명하려면 여기다가 뒤에다가 사랑과 낯선, 사랑, 낯선 사람들 이렇게 한 가지가 있겠고, 두 번째는 구체와 추상, 구체와 추상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논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한계가 있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낯선 사람이 같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대상과 추상적인 다수가 또 같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뭐가? 공감 능력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제 당위의 문제, 우리가 이제 당위의 문제를 좀 더 고상하게 이제 윤리적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당위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공감 능력이 필요하지만, 국제 문제 해결하는데 필요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현실적 한계가 있는 이유가 요런 원인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마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이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제 살펴보자면, 라와 마를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다른 입장이잖아요. 근데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완전히 대응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도 윤리적인 문제고, 여기서도 그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당위 윤리의 문제라서 서로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거든요. 같은 영역, 윤리적인 영역 안에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짝을 붙여가지고 비판해주면 아주 좋겠다라는 거죠. 위에서는 공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밑에서 그건 알겠는데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입장에 서든 둘은 서로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우리가 비판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주 설계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와 사를 볼게요. 근데 한 가지 첨언하자면, 항상 이런 건 아니에요. 항상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고 제시문마다 딱딱 들어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경희대 문제 가장 큰 난점인데, 근데 이 부분은 깊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나중에 경희대 논술을 치기 전에 파이널 논술을 해가지고 이 연도별로 쫙 모아서 단기간에 깊게 하는 그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때 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들이고, 지금은 그냥 잠깐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만 우리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그냥 이제 학술 차원에서만 우리가 풀어보고 그냥 넘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을 한번 볼게요. 감정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된 고글을 쓰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번쩍이는 적외선을 통해 사람들 내부에서 분노나 창피함, 서러움, 기쁨 등이 피어오르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감정을 감지한다면 뭐 가능하다는 거죠. 계속 지켜본다면 감정이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감정은 전염된다. 우리가 이제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은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친구가 당신 앞에서 울거나 웃긴 얘기를 들려줄 때 그들의 목소리와 표정은 당신과 친구 사이의 공기를 통과해 당신의 뇌로 들어와 변화를 일으킨다. 당신은 친구의 감정을 넘겨받고 그들의 생각을 해석하고 그들의 안녕을 염려한다. 친구에게 공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점연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감정은 점연된다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이 그 자체로 하나의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당신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니 말이다. 그래서 공감은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하지만 공감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 사실 공감이란 단순하게 단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에게 반응하는 몇 가지 방식인데,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먼저 인지하고, 그죠? 먼저 파악하고 그들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싶은 마음까지 동하는 것, 그죠? 이것들이 전부 다
공감이라는 거죠. 공감이 하나의 공감됨이라는 하나의 감정의 단일한 감정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과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파란색을 어떻게 느끼는지 확실히 알 수 없고 흥분했거나 두려울 때 당신이 정확히 뭘 느끼는지 모른다. 각자의 사적인 세계는 불안정하고 가변적인 궤도로 따라 서로의 주변을 맴돌지만 궤도가 완전히 겹쳐지는 결코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하는지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뭘 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알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두 사람이 여기죠. 친구가 되면 두 세계는 서로 더 가까워진다. 공감은 그렇게 거리를 뛰어넘게 하는 정신의 초능력이라는 거죠. 원래 우리는 서로의 주관적인 상태를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이제 가까워지며 공감을 통해 가지고 이걸 뭔가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 풍덩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공감을 통해 다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들로 존재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추측하고 그죠? 추측하고 모르는 사람이 하는 감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그것이 느끼는 감정을 상당히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 그래서 얼굴을 힐끗 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무엇을 즐기고 있는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던 인지하는 것, 그 다음에 함께 느끼는 것, 여기까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느껴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공감의 하나의 방식 중에 이런 초능력이 왜 초능력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이제 마음이 설명 안 됐잖아요. 여기서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공감의 역할 중 하나는 친절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하나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이러한 개념들이 먼저 소개가 되고 느끼는 것, 그다음에 마음을 갖는 것 소개가 되고 뒷부분에서 이걸 대응시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여기서 이제 인지하고 느끼고 마음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지하고 느끼는 것까지 여기 느끼는 거 나오죠. 그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이거 인지하는 거 아닙니까? 느끼고, 그죠? 이게 마음이 나온다는 거. 이런 식으로 글을 쓴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인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공부가 된다는, 더 좋은 공부죠, 사실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우리가 고난도 논술을 풀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장 이 문제를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글을 읽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과정이 더 좋은 공부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뭐 쓸데없는 소리고요. 자, 친절함은 경직된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기술 중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마음이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친절한 마음. 자, 그래서 다윈은 친절함을 납득하지 못했다. 다윈에 따르면 생명체는 다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하니까 타인을 돕는 것은 명제에 들어맞지 않으며 특히 남을 돕느라 자신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때는 더욱 그렇다.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다윈에 따르면 이기적이라는 거죠. 자, 근데 하지만 친절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생존 기술이라는 거죠. 친절의 기원은 인류의 역사보다 앞선다. 생쥐, 코끼리, 원숭이, 까마귀 모두 공감과 친절한 행동을 보인다. 쥐 같은 우리에 있는 다른 쥐가 맞죠? 예. 쥐는 같은 우리에 있는 다른 쥐가 전기 충격을 받는 것을 보면 동작을 멈추고 얼어붙는 듯 꼼짝하지 않는데 이는 불안을 나타내는 신호다. 이걸 뭐 공감으로 해석하고 있네요. 이처럼 다른 개체의 고통을 볼 때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쥐들은 한 우리에 있는 친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 몫의 초콜릿 조각을 내어주는 식으로 서로를 돕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절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이게 생존 기술이라는 거죠. 진화론적인 측면에서도 생존 기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다시 한번 논리적인 흐름을 보면은 첫 번째 문단에서는 감정은 전염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감정은 이러한 단계를 갖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인지와 함께 느끼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이 불러일으켜지는 것까지 설명을 해주면서 그게 이제 또 그것이 이제 예찬하고 있죠. 생존 기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감 자체가 생존 기술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뭐랄까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긍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감에 대해서. 자, 그래요. 공감이 좋은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천 년을 거치면서 우리 인류는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진화했다. 그래서 얼굴은 부드러워지고 공격성은 줄어들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눈의 흰자가 커졌고 얼굴 근육은
정교해졌으며 감정을 더욱 잘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딱 공감하려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을 더 잘 이해할수록 발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좋은 거니까, 그죠? 진화라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이제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리한 개체들만 살아남아서 이러한 개체들이 계속 자손을 퍼뜨리고 이런 개체들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개체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게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공감의 능력이 우월하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가까운 친구나 이웃뿐 아니라 적이나 모르는 사람의 마음에까지 들어가 볼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등등등 이게 쭉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읽어보는 게 좋을까요? 자, 그래서 자선활동 얘기를 하면서 이 배려의 원이라는 것은 공감의 어떤 영역, 그죠? 공감의 한계는 부족과 마을, 심지어 국가를 넘어설 정도로 확장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가 얘기가 나온다고 이거를 마와 붙여가지고 이걸 비교해 주시고 비판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협소한 의미에서의 비판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국가를 넘어 공감이 확장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에서 우리가 집착하면은 내용이 굉장히 어떤 피상적으로 비판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살짝 조심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비판이 가능하긴 해요. 가능하긴 한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여기서는 어떤 공감 능력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 공감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살펴봤죠. 공감의 어떤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이제 진화를 통해 가지고 그죠? 생존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했다. 이거죠. 그죠? 긍정적인 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를 보실게요. 4. 공감의 특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개인에게나 조직에게나 해가 초래될 수 있다. 이제는 앞에서는 뭐예요? 기능, 이제 인류 생존 기술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존 기술 결국에는 집단, 인류의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는 개인이나 조직에게나 해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대비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이거는 바와 사는 정확하게 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공감은 제로섬 상황을 가져온다. 제로섬이죠. 그죠? 합이 0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로섬 상황을 가져온다. 내 배우자에게 공감을 많이 할수록 내 어머니에게 드릴 공감의 양이 줄어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이 정해져 있나 봐요. 양이 정해져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제로섬 상황인 거죠. 전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하려는 의지와 공감하는 데 필요한 노력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 이 점은 가족, 친구, 고객, 동료 등 모든 인간관계에 해당된다. 미용사, 소방관, 전자통신 전문가 등 844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어느 연구 결과를 보면 직장에서의 공감과 여기서 직장과 가정에서의 공감은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는 작아지는 제로섬 상쇄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뭐야 이거 다 필요 없는 내용이네. 예. 여기서부터 그죠? 그냥 앞에 있는 거 한 번 더 얘기하는 거네요.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전부 다 뭐 직장에서 열심히 하면 집에 오면 힘들다 뭐 이런 내용과 똑같은 내용 아닐까요? 체력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공감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력처럼 한정적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그냥 넘어가고 자, 이러한 제로섬 상황은 특히 내부인이 외부인 관계에서 우려할 만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우리 팀이나 조직에 속한 내부인 을 향해 공감을 느낄수록 그 바깥에 있는 외부인에 대해서는 공감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직장이 외부인이라면 뭐 가정은 내부인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아무튼 그 기준을 내부인과 외부인으로 나눴어요. 위에서는 가정과 직장으로 나눴지만 자 그래요. 그래서 내부의 유대감이 커질수록 외부의 거리감 혹은 단절감이 비례해서 커지고 이렇게 되면 여러 상이한 조직이나 직능 분야 간 폭넓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끼리끼리라는 거죠. 유대감이 커진다는 말은 그죠. 공감을 내 집단에게 너무 집중해버리면 물론 유대감이 커진다는 부분은 있지만은 다른 집단과는 단절감이 커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고 공감의 또 다른 특성은 윤리적 판단 상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공감하고 그 공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들의 이익이 곧 내 이익이냐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는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공감의 또 다른 특성이라고 해서 뭔가 위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자, 제로섬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하자면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우리가 나눠서 제로섬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뒷부분에서는 이 공감적인 측면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고, 그럴 경우 그들의 잘못을 저질러도 너무 쉽게 눈 감아준다. 왜냐하면 내 집단이니까. 우리 팀이니까, 그죠? 심지어 우리 자신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즉, 남에게 공감해서 그를 위하겠다는 이타적인 생각을 할 때, 지들끼리는 이타적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합리화의 근거로 삼아 무언가를 속이거나 부정직한 행동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에 대한 공감으로 인해 조직 내 비리, 공익제보를 꺼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집단이니까 살려준다는 거죠. 우리끼리 보호해준다는 거죠. 공사 구분을 못한다는 말이다라는 거죠. 회사, 단체, 정부기관 등 각종 조직의 많은 결함, 특히 억압적인 태도, 무례한 언행, 아이고 등등 뭐 구구절절 얘기해놨어. 아무튼 주로 내부인보다는 구성원들과의 공감 가능성이 낮은 외부인에 의해 파헤쳐지고 변형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내부인끼리 서로 신고하기 어렵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 국가에 관한 비교 연구에 의하면 집단적 충성심을 중시하는 국가들에게서 뇌물 등 부정부패의 정도가 더 심하다고 한다. 그리고 집단주의 문화에 젖어 소속감, 상호우선성, 연대감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은 외부와는 단절감을 많이 느낀다. 앞에 얘기 다 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윤리적 판단이라는 것도 또 우리가 또 착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앞에서 당위 우리가 얘기하면서 또 서로 비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이거는 뭔데?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윤리적인 판단은 정확하게 그 내용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피상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내 집단과 외 집단 사이에서 공감 능력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는 공감이 어때요? 공감이 초능력을 가지고 그쵸? 긍정적인 기능을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공감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는 내 집단과 외 집단 간의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게 비리로 연결된다. 부정적인 기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부정적 기능으로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지금 바와 사를 이해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 보시면 많은 내용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이 더 있겠지만은 그냥 이제 우리가 시험 시간에 우리가 이 제시문들을 시간 내에 읽었을 때 이 이상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이 정도로 읽는 거 우리가 시간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꽤 길었지만은 직관적으로 정리를 하겠죠. 빠르게. 그래서 우리는 분석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줄 긋고 따져가면서 분석을 했지만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체크는 됐을 거예요. 이 정도 내용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물리적인 최선, 그죠? 시간이 더 많으면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은 여기까지가 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그리고 가능한 분석의 수준을 한번 봤고요. 답안을 보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두 개를 설명하고 있는데 둘 다 설명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두 개 보여주는 거 하나만 우리가 분석해 보면서 어떻게 글을 쓰고 있는지 한번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라바의 관점에서 마사를 비판하는 경우 한번 봅시다.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한데 하나만 보자는 거죠. 라바는 공감의 가치를 강조한다고 해서 하나의 입장으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입장에 따르면 공감이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인지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뭐 제시문에서 참고해가지고 만들어내면 되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에서의 생활과 조직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접착제이다라고 하는데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잘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 모범은 아니에요. 좀 더 잘할 수 있고 넘어갑시다. 라는 공감의 가치를 특히 사회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강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이고 이거는 뭔데 그러면? 그냥 이것도 사회인데, 그죠? 이상합니다. 그죠? 생략. 이렇게 합시다. 사교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감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 공감의 확장은 사람들 간의 구별이 사라지며, 이렇게 얘기를 쓰고 있다는 말은, 이 부분은 뭐예요? 사교적, 평등 확산. 이거는 이제 라죠, 라.
라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지금 여기서 글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라, 바는 공감의 가치를 확 강조한다 얘기를 했으면은 여기서는 이제 라만 계속 나와야 되는데 예, 문제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진짜 여기까지 와서 다시 찍긴 힘들고 지금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혼란을 주고 있는데 라를 쓰고 있네요. 저는 마치 바도 나온 줄 알았어요. 바는 아직 안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라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라, 바를 먼저 주장을 해주고 라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사회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강조한다. 맞네요. 그죠? 저는 여기가 이제 라고 뒷부분이 이제 바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봤는데 그게 아니죠? 사회에 맞습니다. 예, 미안해요. 자, 사교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감이 확장될 수 있어야 하고, 공감의 확장은 사람들 간의 구별이 사라지며 평등의식이 확산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그냥 단순 요약이에요. 그죠? 우리가 써야 되는 평등의식이라든지, 뭐, 잠깐, 왜 이렇게 흔들려? 자, 확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뭐 다 나와 있죠. 그죠? 키워드들 이렇게 다 포함시켜 갖고 쓰면은 꼭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도 다른 문제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공감은 같은 영혼이라는 공동 의식이며 이런 의식이 퍼질수록 서로의 삶이 가까워지고 보편성을 띌 수 있게 된다. 뭐 보편성이라든지 이런 단어들 나오면서 그냥 뭐 단순 요약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바는 공감의 가치를 특히 감정의 영역에서 찾는다. 그래서 공감은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 거고, 여기서는 이제 감정의 영역에서 찾는다는 거죠. 근데 뭐 사회적인 거하고 감정인 거하고 서로 같은 논의 수준에서 있는 어떤 개념어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냥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윤리적이고, 그 다음에 기능적이고, 그죠? 이 정도로 나누는 게 더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더 좋다고 봅니다. 뭐 사회적인 감정적인 거? 비교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감은 여기서부터죠. 사람들 간의 거리를 뛰어넘게 하는 정신의 초능력으로서 우리는 공감을 통해 다른 사람의 세계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의 전염은 친절한 마음을 확산시킴으로써 인류와 동물의 사회성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공감은 뭐 인지하고 그죠? 인지하고 함께 느끼고 그죠? 함께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한 단어 쓰기 힘드네. 함께 느끼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이 불러일으키는 작용 이게 아주 그냥 장황하게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쓰기보다는 그냥 대충 쓰고 있네. 여기서는 그냥 마음만 중심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이런 방향으로 쓸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라와 바를 하나의 입장으로 묶는 것을 이런 문장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입장으로 묶어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라와 바를 각각 정리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요약이죠. 요약을 하고 힘 빼고 요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비판을 해주는데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눠가지고 비판해주네요. 자, 그래서 공감의 가치를 중시한 이런 입장에서 마사는 공감의 한계를 과도하게 부각시킨다고 비판될 수 있다. 그래서 공감의 한계를 과도하게 부각시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주장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에 따르면 타자에게 공감하는 행위가 보편적인 친절을 이끌어내는 충분한 자극이 될 수 없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고, 많은 현실적으로 우리는 가족과 같은 가까운 사람에게 품는 공감의 마음은 낯선 사람에게 똑같이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 네, 말을 요약을 해주긴 해주는데 비판을 할 내용만 선별해가지고 요약을 하고 있어요. 모두 다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다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적할 내용들, 그 내용만 중심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 다 쓰진 않아요. 그러나 라에서 논의되고 있듯이 여기서는 이제 이건 정리고 우리 비판할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 뒤에서는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라바에서 논의되고 있듯이 공감은 인류 진화의 역사에서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성과를 내왔다.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삶을 서로 연결시켜 평등한 가운데 사교적인 사회가 등장하게 하는 공감의 역할을 경시해서는 곤란하다. 자, 봅시다. 공감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보편적인 친절을 이끌어내는 충분한 자극이 될 수 없다. 이 부분을 대상을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자극이 될 수 없다라는 것에 비판할 수 있으려면 보편적인 친절을 끌어낼 수 있다는 내용으로 뒤에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너는 너 얘기하고 나는 나 얘기하고 관련 없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성과를 내왔다. 맞는 말이죠. 여기서는 충분한 자극이 될 수 없는데 실제로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맞는 말인데 여기서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는 내용 충분하다. 공감을 하면 할수록 더 공감의 양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그죠? 그냥 각각의 주장을 반복하는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비판이 치밀하게 아주 그냥 신랄하게 비판이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경시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게 비판인가? 그냥 각자의 주장을 정리한 것 그냥 나열한 것밖에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뭔가 좀 연결고리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는 이게 잘 이루어지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런 공감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뭐 자선 활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타국에 그죠? 해외에 그죠? 국제적으로 이렇게 자선 활동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들 실제로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이렇게 쓰고 있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이게 맞나 싶어요. 그 다음 한편 사는 공감의 한계를 두 가지로 지적한다. 첫째, 공감은 제로섬 상황을 가져오고 특히 내부인을 향한 공감이 외부인과의 단정감을 증가시킨다. 이 내용 요약 내용이죠. 둘째, 공감은 공사 구분을 불분명하게 해 잘못된 윤리적 판단이 나오도록 할 수 있다. 자, 두 가지는 이제 사를 우리가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 두 개 다 비판하려고 둘 다 들고 온 거죠. 두 개 다 비판할 거 아니면 하나만 들고 왔어야 되는데 둘 다 비판하려는 거죠. 뒷부분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라바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진정한 공감은 제로섬이 아니고 모든 감정의 전염이 그렇듯이 하면 할수록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거는 아주 적절한 그죠? 비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제로섬 상황이라고 했지만 공감이 계속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진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은 점점 커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또한 이제 두 번째 비판이 되겠죠. 공사 구분을 못해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 충성심이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부패는 공감과 다른 문제다. 이런 비판은 아주 잘못된 비판입니다. 공감과 다른 문제 다라고 얘기하면 거기다 근거가 나와줘야지.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다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다른 문제가 됩니까? 여기서는 공감이 공사 구분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윤리적으로 부정부패가 나오게 만드는 잘못된 어떤 부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공감이 아니야 라고만 쓰면 비판이 아니죠. 왜 공감하고 다른지 그 부분은 공감적인 측면 외에 다른 부분으로 설명이 돼야 된다면 그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지 비판이지. 다른 문제들 이렇게 하면 뭐예요? 비난이지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비판이 좀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비판이 아쉬운 거는 매년 이래요. 경희대 문제가 매년 근데 저의 생각이에요. 저의 평가고 여러분들 결국에 파이널 과정에서는 우리가 경희대의 출제 의도를 존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시다반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글을 쓰는 연습을 그때 가서는 하겠지만은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게 지금 비판이 맞냐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논의할 여지가 많다는 거죠. 저는 그냥 여러분한테 하나의 그냥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셔도 되고 안 받아들이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제 혀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예요. 지금 오전 보이시죠?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식으로 글을 쓰냐는 거죠. 그래서 라와 바 그죠? 하나의 입장을 단순 요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문단에서 비판이 대상이 되는 내용만 우리가 가져와서 쓴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정확하게 비판이 되는 논거들을 여기다가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비판이 뒤에 정리와 비판이 이런 순서대로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희대는 이렇게 두 문단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비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될, 우리가 이제 참고해야 될 내용이 되겠고, 그 외에 실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비판의 논의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경희대 문제가 이렇게 수준이 조금 깊기 때문에 조금
제시문의 어떤 뭐랄까 난도라는 거 이런 부분이 깊기 때문에 단순히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 정도 수준에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는 점 여러분도 아시겠죠? 내용적인 측면에서 깊게 들어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추상화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이걸 뭘로 볼 것이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둘을 같은 논의의 선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아까 했던 스킬이 하나 있죠. 당위의 문제를 윤리적인 차원으로 올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렸죠. 그리고 나서 두 개의 제시문들을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윤리와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서로 비교하고 있다는 점, 이걸 생각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고난도 논술을 푸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런 사고 과정이 필요한 게 상위대학 문제를 풀 때는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 잘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두 개 합 5등급의 상위대학 논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 기준점이에요. 이게 좀 어려움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하위권 대학, 하위권이라고 상하 계열을 나누긴 좀 그런데 난도가 낮은 대학들은 이게 없어도 잘 풀려요. 잘 풀리는데 우리가 이제 최저 등급이 없거나 뭐랄까 입시, 그죠? 입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입결이 높은 곳은 이런 어떤 추상화 능력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경희대도 그런 대학 중 하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잘 되는 학생은 이 논술 이 문제 하나 풀어가지고 한의대수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 우선 여기서 정리가 끝나고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경희대도 마찬가지고 경희대뿐만이 아니라 뭐 한양대든 그 외에 다양한 대학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씩 풀어보면서 이런 능력들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어요. 안 된다고 끝이 아니고 연습해서 강화시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요. 2024년도 논술 문제 경희대 거 조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